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25 시즌 뉴캐슬의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 전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하면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뉴캐슬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창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뉴캐슬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경기 내용을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보완할 점이라거나 추가하고 싶은 부분, 혹은 그냥 뉴캐슬 전술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댓글을 통해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후방에서 올라갈 때 주로 오른쪽에서 볼을 소유하며 전개를 시작합니다. 셰어부터 시작해서 리브라멘토, 토날리, 브루누, 머피 그리고 이사까지 오른쪽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후 공격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오른쪽에서 공격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른쪽에서 뛰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먼저 머피는 정발 윙어이기 때문에 주로 종적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다음으로 브루노와 토날리는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선수는 높은 활동량을 보이며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두 선수가 스위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브루누가 앞쪽에서 패스를 뿌려주거나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하지만 브루누가 수비를 돕는 과정 속에 더 내려와서 공을 잡게 되면 토날리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브라멘토는 앞서 말한 선수들보다 한 발짝 뒤에서 보조하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주로 사이드라인을 따라 움직이며 윙과 중미 사이 어딘가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공격을 진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점점 차지해갑니다. 그러다가 터치라인 쪽으로 침투하는 머피에게 패스를 주고 머피가 크로스를 올리거나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컷백을 합니다. 혹은 브루누나 토날리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고 컷백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삭에게 패스를 주고 이삭이 직접 슈팅을 때리거나 다시 사이드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공격을 마무리할 때 가장 애매한 것이 바로 리브라멘토입니다. 앞쪽에는 머피가 있기 때문에 뒤로 돌아 들어가는 오버래핑을 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택지가 남는데 오히려 리브라멘토보다는 토날리가 이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라멘토의 위치 선정이 애매해지고 실제로 경기를 보시면 리브라멘토가 이 위치에서 우물쭈물하다가 턴오버가 발생하거나 애매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전개의 시작을 오른쪽에서 하면서 공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팀뿐만 아니라 뉴캐슬 선수들도 경기장의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때 왼쪽 풀백인 루이스 홀이 왼쪽에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브루누나 토날리가 공을 잡고 돌아서면서 반대편으로 긴 패스를 뿌려주는 것이죠. 아니면 이삭이 내려와서 패스를 받고 반대쪽으로 직접 패스를 통해 열어줍니다. 이후 공을 받은 루이스 홀이 고든 혹은 조엘린톤과 2대1 패스를 통해 침투해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컷백을 합니다. 혹은 루이스 홀이 침투 움직임을 통해 더미 역할을 하고 고든이 안쪽으로 드리블을 쳐서 직접 슈팅을 하거나 가운데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럼 가운데에서 공을 잡은 선수가 슈팅을 하거나 오른쪽 사이드로 패스를 준 후에 다시 가운데로 공을 넣어주는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세 번째는 U자 빌드업입니다. 앞쪽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센터백 쪽으로 공을 빼고 짧은 패스를 통해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한 번씩 셰어가 긴 패스를 통해 바로 반대쪽의 고든이나 올라가 있는 홀 쪽으로 공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혹은 공수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조엘린톤을 필두로 고든, 홀과 함께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듯 어떤 방법으로든 후방에서부터 전개를 해나가면 우리 팀의 최후방에는 센터백 2명과 그 앞에 토날리가 남게 됩니다. 만약 공격 상황이 길어질 경우 토날리까지 공격에 가담해서 최후방에는 센터백 2명만 남게 됩니다. 뉴캐슬의 공격턴이 길어진 상황에서 상대가 끊어내고 역습을 한다면 1차적으로는 최후방에 남아있던 센터백이 저지를 합니다. 우리 팀 센터백들은 속도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손을 쓰는 수비를 해서 카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덴버는 현재 6개의 옐로 카드를 받았으며 이는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저지에 성공한다면 다시 공격을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저지를 한 후에 리브라멘토나 토날리 그리고 그 밖의 선수들 순으로 수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지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대가 후방에서 전개를 하려고 할 때 뉴캐슬은 이삭을 필두로 전방 압박을 가합니다. 이삭부터 최대 양쪽 중앙 미드필더까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압박을 이겨내고 전개를 이어간다면 뉴캐슬은 플랫한 4-5-1의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측면을 이용해 공격하려고 할 때 윗라인에서 해당 측면으로 선수를 한 명 더 내려서 더블팀을 구성하고 5백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뉴캐슬이 수비를 잘 해낸다면 빠른 템포의 역습으로 공격을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에서 공을 따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쉬운 비교를 위해서 구분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분선 아래에서 수비를 해냈을 때의 역습입니다. 낮은 위치에서 공을 잡게 된 만큼 주로 긴 패스를 통해 바로 붙여주는 식으로 역습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전방에 있는 이삭이 앞쪽으로 달려나가고 후방에서 긴 패스를 뿌려줍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이삭의 위치는 좌, 우, 중앙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위치는 왼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패스로 바로 넘겨받게 되면 이삭은 좋은 드리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직접 드리블한 후에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구분선 위에서 수비를 해냈을 때의 역습입니다. 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을 뺏어낸 만큼 상대도 대응하기 쉽고 바로 역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따라서 선수 한 명이 오롯이 압박을 이겨내며 역습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삭이 드리블을 통해 공을 소유하다가 양쪽 윙어나 중앙 미드필더와 함께 패스를 주고받으며 올라갑니다. 뉴캐슬 전술의 키워드는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과 미드진이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계속 공수 전환을 해서 선수들을 100% 짜내는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술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장점이라면 보다 이른 시간에 상대를 무너뜨리고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 60분에서 70분 정도 넘어가게 되면 상대에 비해 체력 소모가 심해서 선수들이 지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하다가 수비 상황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전환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고 수비 진영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득점한 것 이상으로 실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뉴캐슬은 비교적 수비 시에 4-5-1이라는 틀을 갖춰놓고 갑작스러운 전환에도 진영을 잘 갖춰서 수비를 하는 편이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뉴캐슬 공격진과 미드진의 폼이 좋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하고 후반에 교체를 하거나 5-4-1의 형태로 내려앉아서 지키는 방법이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공격진의 폼이 떨어지면 체력만 쓰고 득점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한다면 경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수들의 활동량을 무기로 삼는 뉴캐슬 전술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챔스를 병행했던 지난 시즌에 스쿼드의 부상도 많았고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뉴캐슬은 지지난 시즌에 4위를 하고 지난 시즌에 7위를 하고 현재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려되는 점들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성적이면 그래도 에디 하우의 전술이 리그에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에디 하우가 작은 부분에서라도 계속 변화하려고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디 하우가 이끄는 뉴캐슬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게 될지 그리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한계가 어디일지 궁금해집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